김태현의 정치쇼. 그대 때문에 가슴이 이 심장이 두근두근 난 그대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4부 토론은 두근두근 시간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뜨거운 이슈를 두근두근 토론해보는 시간. 두 분 모셨어요. 이재명 후보 측의 민주당 선대위 현근택 대변인, 윤석열 후보 측의 국민의힘 선대위 법률지원단의 이두화 부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짚어볼 주제는 역시 어제 주말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야권 후보 단일화 얘기입니다. 이두화 부단장, 단일화 됩니까? 너무 직설적이다 질문이.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 낮은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고요. 정보가 없어서. 그리고 이게 후보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지금을 답변을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입장을 냈고요. 그러니까 야권 통합, 야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단일화하자라는 대의명분은 너무나 반갑고 공감한다. 근데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분열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서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보니까 항상 그 탑다운 방식을 선호한다 이렇게 다 보도가 돼 있잖아요. 통 크게 10분 만에 안 후보 내가 뭐 해드릴 테니까 후보 양보하셔 이런 거를 원하는 거잖아요. 10분 만에 뭘 해드릴 테니까 양보하세요. 이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는 대의 명분 그리고 야권 통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그 이준석 대표가 그런 말 했었죠. 아마 SBS에 나와서 했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충분한 예우를 해주겠다. 저희가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와 같은 정도의 아주 추상적인 얘기를 하지 10분 동안 그게 거래가 될 수는 없죠. 거래가 될 수 없고 국민들이 원하니까 그리고 지지층들이 야권 단일화를 해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근데 사실 저희 지지층에서 강창희, 정의화, 김영호 전 국회의장님까지 모이셔가지고 여러 명 전직 국회의원, 시민, 원로들 다 그 단일화 촉구 성명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 방식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대부분은 단판을 지어라. 그래서 탑다운으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셨지. 이거를 여론조사를 하고 이러는 거를 얘기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말씀하신 대로 원로들은 그렇게 얘기했고 이준석 대표가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한 것도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소위 말해서 안철수 후보가 드랍을 한다면 요거는 이제 전제를 하는 건데 근데 안철수 후보가 어저께 여론조사를 하자고 던졌잖아요. 야, 서울시장 때도 그렇게 했는데 그거랑 똑같은 문항으로 똑같은 방식 하면 되잖아. 이거를 만약에 그러면 국민은 어떻게 받아요? 그냥 덮어놓고 안 한다고 그래요? 아니면은? 근데 사실 지금 여론조사가 하루에 한 달에 몇백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론조사가 봤을 때 어떤 때 1월은 1,000개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 중에 후보와 우리 후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거의 3배 이상 나요. 여론조사가 지지율이 항상 사자로 하면 그런데 이거를 여론조사 단일화를 한다. 그리고 그게 부적절해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1년 임기 잔여 임기가 남은 서울시장 행정시장의 의미가 강했고요. 지금은 사실은 진영끼리 결집이 확실히 돼 있죠. 그렇게 지지층이 결집이 돼 있는 상태에서 국가 수반, 행정부 수반을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가 원수를 정하는 그런 건데 상황이 다르다. 유권자들의 마음가짐도 다를 것 같아요. 다르고 그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론조사와 똑같이 서울시장과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재외 동포들이 투표를 하시는 게 2월 23일부터 28일이에요. 그럼 사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장 그때 할 때처럼 그렇게 좀 일정 부분 단일화를 언제까지 이렇게 좀 마지노선이 길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2월 23일부터 28일 재외동포
그러니까 투표를 하고 28일 날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가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뭐 너무 이걸 길게 갖고 갈 사안은 아닌데요. 그 서울시장과 대통령 그리고 잔여임기 1년과 그리고 올해 새로 뽑을 수 있는 서울시장과 그 국민의 정말 생명과 안전을 다 그런 걸 맡길 수 있는 국가 원수에 대한 5년 임기 이런 거는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어제 안철수 후보의 그 얘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입맛에 다셨을까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속된 말로 안철수 후보 속된 말로 이제 끌어가려고 뭐 이것저것 뭐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여러 보도들이 나왔잖아요. 우리랑 같이 하자라는 얘기도 있었고 공동정부도 그렇죠. 나왔고. 어쨌든 뭐 단일화 국면에 접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뭐 분들이 마지막 변수가 단일화 볼 거라고 봤고. 어제 그 얘기는 이제 민주당과의 단일화 선은 다리는 사실은 안 하겠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인 거죠. 왜냐하면 뭐 국민의힘이 제안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민주당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본인이 독자 가든가 아니면 단일화 하든가 둘 중에 하나지. 거기서 민주당 다시 오면 좀 이상한데. 근데 저는 이도하 단장님 말씀이 이해가 잘 가는 게 자신 있으면 받으면 되거든요. 여론조사를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여론조사 뭐 역선택 얘기 나오고 이제 서울시장 선거 기억하시겠지만 적합도 경쟁력해서 반반 섰고 그다음에 무선 전화로 안심번호로 해가지고 전화 면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역선택 방지 조항이 그 당시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받을 거냐 말 거냐인데 저는 뭐 윤석열 후보가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전격적으로? 네, 왜 그러냐면 불리하지 않다는 걸 본인이 알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서 역선택 방지용 넣자 그러면 좀 없어 보여요. 지금 말씀처럼 지지율이 막 한 4배 5배 차이 나는데 팽팽한 후보라 그러면 그게 이제 문제 될 수 있어요. 오세훈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는 그때 팽팽했거든요. 네. 근데 이걸를 넣자 그러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앞서간 후보가 자신감이 없나?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뭐 받을 수도 있다고 보고 만약에 안 받는다 해도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 없죠. 왜냐하면 단일화 안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완주하겠다는 거니까 그런 명분도 있어서 저는 뭐 어떻게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희망사항은 당연히 안 되고 단일화 안 되고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는 게 뭐 당연한 희망사항일 건데 그 희망이고 실제는 어떻게 보고 전략을 짜십니까 지금? 일단 단일화 된다고 봐야죠. 된다고 보고? 된다고 당연히죠. 왜냐하면 선거 전략이라는 건 항상 최악의 경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단일화 된다는 걸 봐야 되는데 이제 단일화라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매끄럽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2년 같은 경우는 잘 됐잖아요. 뭐 선거 전날까지. 근데 2012년 선거 때 보면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에 그냥 드랍해버렸어요. 단일화 끝까지 안 가고. 그리고 또 선거 날 가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단일화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단일화라는 거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잘 되면 굉장히 이벤트가 되지만 또 잘못되면 어찌 보면 안 하면 뭐 못한 그동안에 또 당내 여러 가지 논의가 분란도 생길 수 있어서 저는 뭐 양날의 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다음에는 이 후보와 윤 후보 여러 공약들이 지금 나온 거를 좀 얘기를 해볼 건데 그중에서 경제 공약 말고 정치 관련된 거 하나만 지금 짚어보죠. 이재명 후보는 4년 중임제 개헌? 이걸 꺼냈어요. 이게 뭐 저희 민주당 원래 공약이고요. 민주당의 방침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에 원래 그렇죠. 기본적으로 했었죠. 근데 나중에 했었죠.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이제 4년 중임을 하면 5년에서 4년으로 땡기는 문제가 있어요. 네. 물론 현직 대통령 당연히 적용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언제부터 할 거냐. 이제 여기 논란이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나부터 할 거냐, 다음부터 할 거냐. 나부터는 안 한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게 본데 보통 이제 이거를 단축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일단 근데 뭐 중임은 안 되잖아요. 우리 헌법상 안 되는 거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이 권력구조 개편이 제일 어렵습니다. 기본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지방자치 지금 이제 세종시를 넣다든지 5.18을 전문에 넣다든지 그거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다 그리고 기본권은 다 확장할 테고 갈 테고. 기본권은 그냥 좋은만 했으면 되는 그렇죠. 되는 거고 뭐 세종시 이전도 제가 보기엔 반대는 안 할 것 같아요. 이미 살짝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5.18 넣는 거 전문에 넣는 거 다 찬성할 텐데 이 권력구조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결국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선거 전에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논의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5년 단임제의 단점이 너무 많아요. 단임제의 비유라는 게 항상 보이잖아요. 끝나면 그다음에 어찌 보면 약간 서로 지금 적폐청산 논란처럼 이런 게 생기고 그다음에 평가받을 일이 없어요. 중임제라는 거는 평가받게 되고 그리고 저는 뭐 여기에 아마 이제 부통령제도 들어오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완전 미국식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총리제 알잖아요. 총리제는 내각제 요소고 대통령제는 대통령제랑 좀 안 맞거든요. 책임 총리를 하지만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러닝미트로 나가서 평가받고 그다음에 잘하면 뭐 승계하든 이런 방식이 나은 것 같아서 대통령제 본연의 모습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좀 반응이 안 좋던데 뜬금없다 이런 반응도 했다고. 그러던데. 사실 현실 가능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던져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 책임을 갖고 이 얘기를 하려면 대통령 이 공약 10대 공약에 넣으셨다고 하는데 훨씬 이전에 그 발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충분히 숙성되고 이 개헌이라는 거는 저희도 알지만 사실 개헌이 지금 더 이상 탑다운 방식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개헌이 이루어져야 되지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게 그냥 권력자의 편의 그다음에 국회 의석수 많다고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 국민들이 원하는 권력구조 개편은 어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게 대선 공약에 편입되고 이런 방식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요. 좀 전에 현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대통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본인한테 적용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는 개헌은 뭐 여러 가지 절차가 꼭 필요한 절차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의견에 충분한 수렴 없이 하는 말은 현실성도 없고 그냥 부적절하다 이런 문제를 조금 첨언하면요. 뭐 임기 단축 문제는 아마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도 끝났고 그다음에 처음 발표한 게 아니고요. 그 전에도 발표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리해서 한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오늘은 분위기가 그냥 좋습니다. 그냥 두근두근하네. 예. 근데 이제 이도하 부단장이 그 얘기하셨잖아요. 현실 가능성 저 이재명 후보의 개헌 관련해서. 근데 윤석열 후보의 공약들 중에서도 뭐 현실 가능성 지적되는 것들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요거 청와대 해체. 근데 이게 임기 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얘기했다가 결국 못한 거거든요. 근데 임기 시작 전에 집무실 이전. 관저도 뭐 다른 데 알아보겠다. 근데 만약에 3월 초에 3월 4일이죠. 3월 9일인가요? 3월 4일이구나. 9일. 3월 9일. 3월 9일부터 이제 사실 3월 9일이고 이제 실제 저기는 5월 10일 날. 그러면 당선된다 가정하면 가정입니다, 여러분. 네. 두 달 내에 그러면은 뭐 청와대 옮기고 다시 관저 찾고 청와대 지하에 있는 벙커 같은 거 뭐 어디다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네,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어떡해요? 이제 여당 때 국회의원을 하고 정보위원도 했었는데요. 저는 청와대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후보랑 경선 때 제가 이제 수행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진작부터 제가 뭐 서결이 형 TV라든가 우리 후보 TV 같은 데서 후보 청와대 개방할 거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제가 청와대에 지금 그렇게 대통령 본관 그리고 뭐 위민동이라든가 이렇게 비서실 이 따로 떨어져 있는 구조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대통령과 참모들 간의 장막도 없어지지 않고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 청와대가 고립되는 그런 모습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은 구조에서 그 공간과 구조에서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집무실을 지금 정부 종합청사가 일부 비어 있는 데가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대통령 관저도 너무나 관저 저는 가봤죠. 저는 여러 번 가봤는데 청와대 건물도 저는 많이 가봤죠. 근데 그대로는 안 됩니다. 관저도 그렇게 있으면 대통령은 진짜 고립무원으로 사시는 거예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외로우셨을 거예요. 저는 그런 구조는 그대로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뭐 총리 관저를 쓰네 아니면 뭐 이렇게 남북 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부지랑 건물 확보해 두고 있는 거 저희가 몰라도 청와대 근처 건물 많아요. 안가로 쓰던 건물들도 있고 일부 전환할 수 있고 경호가 될 수 있는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큰 부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작게 산다고 생각하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전 이렇게 가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 눈높이로 맞추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대통령이 누구든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저 청와대 이전 해체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지금 말씀처럼 저도 뭐 이 청와대 대통령이 근무하는 데와 참모들이 근무하는 데가 뭐 차로 걸어가기 멀잖아요. 그러다 문재인 보니까 대통령도 지적했던 그렇죠. 문제죠. 이건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어찌 보면 약간 권위주의 상징이다. 미국은 안 그렇잖아요. 백악관 보면은 여기 대통령 있고 참모들 다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소통이 되는데 안 되는 구조는 저도 문제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집무실을 참모 쪽으로 옮기든지 참모들이 근처에 가든지 붙어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게
청와대를 바로 없애야 되는 그 문제는 아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라는 게 단순히 뭐 대통령이 집무하는 데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한과 정보와 이게 다 모이는 데인데 그럼 정부 종합청사로 지금 가시겠다는 건데 거기 그걸 만들 수 있느냐. 지하 벙커라든지 아니면 안전 문제라든지 경호 문제라든지 해결할 수 있느냐 문제 생각 들고요. 저는 이게 물론 뭐 국민들이 청와대 대통령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다 이 생각은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논의나 이런 걸 해보고 아니면 대안도 만들어야지. 예를 들어서 뭐 세종시로 이전하겠다.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회도 이전 장기적으로 있고 뭐 행정수도 이전해야 된다는 게 있으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든지 국회가 있는 데가 결국 수도인 거잖아요. 그 수도가 결국 어디냐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냥 안 들어가고 광화문 정부청사에 들어가겠다.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안 되는 거 말씀하셨던가요? 그게 아니로 비서동은 지금 건물 진단 그 이제 안전 진단도 맞아요. 너무 오래된 등급이 허락조례게. 낮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야 되고 본관이 너무 권위적이에요. 본관에 들어가면 그렇죠. 사람들이 얘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대통령은 본관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와대 제2부속실 얘기인데 두 분 다 웃으시네. 예, 청취자 여러분, 요 제2부속실이 뭐 하는 데냐면 영부인 담당하는 데가 제2부속실입니다. 자, 오늘 참고로 오늘자 조선일보의 강경희 칼럼의 제목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제목이요. 네. 이 나라의 영부인 의전이 필요한가? 사실은 양 후보의 부인에 대해서 모두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 두 분 다 사과하셨잖아요. 한 2달 차이로 놓고 시차로 놓고. 근데 그래서 그런지 영부인 문제가 제기되니까 이 청와대 제2부속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투명하게 운영에 지원하겠다. 윤석열 후보는 아예 폐지하겠다. 이거거든요. 각 입장부터 좀 들어볼까요? 아니, 저희들이야 뭐 운영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역할은 있거든요, 분명히. 뭐 네? 정상 뭐가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영부인이라 하는지 뭐 호칭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부인의 역할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정상회담 가기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폐지한다는 게 그러면 그 부인은 청와대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지 좀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지금 뭐 여가부 문제도 그렇고 다 이제 폐지 얘기하는데 나중에 보면 여가부도 뭐 약간 그 기능 조정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뭔 얘기만 나오면 폐지한다 그러는데 그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게 물론 이제 영부인이라는 말 용어 자체에 대한 뭐 거부감이 있는 건 알겠는데 뭐 대통령이 혼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외국도 보면 미국도 보면 대통령 퍼스트 레이디 역할 하잖아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야 원래 본인 하던 일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그 전에 보면 힐러리든 이런 데 보면 본인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은 난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국 정상과의 만남이 물론 뭐 혼자 사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어찌 보면 상호 교류도 하고 또 직접 못하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권력의 어떤 뭐 숨겨진 속성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역할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름을 뭘로 하느냐 이 부속실로 하든 3부속실로 하든 뭐 보좌실로 하든 이름을 뭘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능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재명 후보 측이 투명하게 운영에 지원하겠다 한 얘기한 건 아무래도 지금 김희경 씨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성남 뭐 법인카드 얘기 문제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감안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치단체장 부인은 그 공적 영역 안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 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배정되기 때문에 그걸 좀 투명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폐지하겠다는 건 뭐예요? 법률의 근거가 없어요. 법률의 근거는 대통령 가족 중에 법률의 근거는 그 경호와 관련된 법령의 언급이 있을 뿐이고요. 대통령의 배우자든 뭐 직계 좀비 속에 대해서 나머지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2부속실은 그냥 청와대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하는 거지 법령의 근거는 없어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이나 유럽은 미국은 좀 다르지만 유럽은 주로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이렇게 이런 부분은 거의 제1부속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가 원수의 부속실의 한 팀에서 이 부분을 조금 지원해주고 왜냐하면 보통 사생활이 많고 공적인 영역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 교류 이런 건 의전팀에서 다 하고요. 외교부에서 하고 그 초청받는 그 국가와의 관계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2부속실이라는 조직을 그렇게 갖고 있는 경우에 파킨슨 씨 법칙인 거죠. 조직이 있으면 거기서 또 뭘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그냥 이게 유럽처럼 가는 게 맞지 않냐. 그러니까 정상 외교라든가 꼭 필요한 경우에 뭐 프랑스나 독일 정상 외교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원도 하죠.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 꼭 해야 될 최소한의 지원만 하는 게 유럽 모델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조금 미국 영부인에 대해서 뭐 힐러리 클린턴은 의료 개혁 문제도 좀 관여를 하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지금 명확한 법령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고 최소화해서 국민들께 더 많이 돌려드려야 된다 이런 마음이죠.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마 청와대 직제가 아마 모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없어요. 대통령령으로인가 아마 직제령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고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법을 만들어 놓는 게 이런 논란은 저도 덜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숙 여사 옷값이랑 다 이제 공개된다 그러더라고요. 법원 판결로 뭐 이렇게 되면 뭐 투명하게 공개 안 하고 싶어도 이재명 후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정보 공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 공개는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폐지한다는 얘기는 속된 말로 제2부속실 통해서 보좌관들이 이렇게 붙어 영부인 사업 많이 계실 필요가 없어. 그거 아니고 그냥 네. 그럼 윤석열의 부인 뭐 코바나 컨텐츠 대표로만 살겠다. 영부인 역할 안 하겠다 이겁니까? 컨텐츠의 대표로 살진 못하시겠죠. 본인 하던 일을 계속 하긴 어려우셔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영부인 역할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긴 그냥 하는데. 부인의 그냥 윤석열의 아내와 최소한 꼭 필요할 땐 또 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 그럼 뭐 외교에서 혼자 수행이나 배우자라든가 이런 하는 사람이 없이 거죠. 그냥 혼자 다닌다는 얘기. 제1부속실에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제1부속실에 그런 인원들이 따로 다 두지는 있습니다. 않는다? 예. 그 예전에 상시 인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상시 인원은 최소화할 필요가 그럼 있죠. 뭐 장보러도 혼자 가요 그러면? 혼자 가야 되면 가야 되죠. 운전도 하고 그거는 다니시고. 아니요. 지금 김정숙 여사 장 보시나요? 아니 그 그건 얘기 아니라 그러니까 관저에 있는 이거 사람이 하는 사실은 거죠. 수행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항시 대기가 아니라 어디 갈 때 따라가고 이런 건데 그럼 운전도 하고 다니시고 경호는 법률에 경호는 근거가 당연히 있다고 하겠죠. 말씀드렸잖아요. 경호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경호랑 이루어질 수행은 거고요. 다르죠. 수행은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개인 비용으로 하든지 아니면 개인 비용으로 한다고요? 1부속실에서 이 부분 지원을 받는지 해야 되는데 제2부속실처럼 큰 규모의 아. 상시 인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2부속실랑 거죠. 1부속실을 통합한다는 얘기네 그러면. 그러니까 2부속실이 그렇게 크게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폐지해서 국민들 세금을 아껴드려야죠. 국민들 세금 갖고 소고기 사 근데 먹고 이런 지원하는 거. 공무원은 주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1부속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니까 새로 공무원 뒀던 분들을 빼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근두근 시작했는데 끝날 때 좀 불이 붙네요. 예. 네, 쇠고기로 카드, 소탐 대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소고기를 탐하다가. 자,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현근택 민주당 대변인 이두화 국민의힘 부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